우파와 좌파 판단 기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사유재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사유재산 없이는 민간기업 육성이 불가능하죠. 사유재산이 투입되면서 민간기업 육성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하기에 사유재산의 입장에 대해 따라서 우파와 좌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대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을 그래요. 가급적 철저하게 보장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의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은, 좌파 인사들은 부자들의 이익 혹은 기업 소유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보장한다. 그러한 주장도 있죠. 사실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보일 수도 있는데, 한국만 보면 왜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고 했나요? 민간 기업을 육성해서, 그래요. 국가의 독립을, 국가가 독립하고, 그렇죠. 식민지가 안 되고, 절대 다수의 신분이 낮은 이들을, 그래요. 이들이 수탈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보장하려 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관리나 신분이 높은 이들이 수탈이 없었냐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확립하고 보장해야지 그러한 수탈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그래요. 그 좌파인사들이 말만 들으면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신분이 높은 이들의 재산은 잘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왕실 같은 경우는 고난을 통해서 약탈까지 했죠. 신분 낮은 이들의 재산을 약탈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사유재산 보장은 두 가지다. 민간기업 육성, 또 신분 낮은 절대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히 인권이 보장이 된다. 왜 그런가? 인권 침해는 재산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건 얼마든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학난을 봐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죠. 사유재산을 보장해야 한다.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사유재산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이것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의 조치를 모르면 사유재산 보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있어도 어떠한 조치가 그래요. 근대화 이념에 혹은 근대 국가에 맞는 조치이냐 맞지 않는 조치이냐 그것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역사 속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신분 높은이나 관리들이 수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관리들이 신분이 높죠. 그런 부분이 있고, 과거의 관리들은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 지방관의 권한을 보면 징세권에다가 뭐 5만 개 다 있죠. 행정권 안에는 치안권도 있겠죠.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얼마든지 재산 침해가 가능했다. 그게 다 사법권까지 있었죠. 재판도 자기가 하니까 재산 침해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관리들이 수탈을 금지시켜야 한다. 또 신분제도를 폐지해서 신분 어플리들이 수탈을 금지시켜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수천 년간 관리들이 수탈이 있어 왔죠. 관리들이 수탈을 금지시킨 조치, 역사적으로 혁명적인 조치면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는 거예요. 한국인들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중단시켰느냐. 그 중단시키는 굉장히 큰 공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징세권을 분리함으로써 관리들의 수탈을 금지시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공적이라는 거예요. 그 공적이. 그래요. 관리들의 수탈을 금지시킨 행위는 조선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겠죠. 당시 조선인들에게. 왜 그런가요? 신분제도 폐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거예요. 신분제도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폐지시킨다 해서 신분제도가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몽토가 없어서 농촌을 떠나지 못하거나 주인집을 벗어나지 못하면 신분제도 폐지했다 해서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들이 수탈을 금지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그 효과가 당장 나타나죠. 계속 관리들이 재산을 침해하려고 그래요.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협박하고 갑자기 그런 게 사라져 버려요. 그래요. 그러하니까 이제 그걸 이해할 수가 역사를 이해하려면 그런 걸 가르쳐 줘야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일합방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1500만 명 당시 100만 명이 한일합방에 찬성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지? 조선 왕실은 관리들의 수탈을 금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획 과정에 관리들의 수탈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76년에 개항했는데 1894년에 관리들의 수탈로 인해서 동학난이 일어났잖아요. 1906년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관리들의 수탈을 금지시켰죠. 1500만 명 인구 중에서 한일합방 때 100만 명이 찬성했다는 거예요. 동학난에 참여했던 척결을 외치던 이용구가 동학교도죠. 동학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요. 한일합방에 찬성했죠. 100만 명 서명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들이 수탈을 금지시켰지. 근데 절대다수의 신분이 낮은 한국인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기들한테 이로운 일을 하니까 조선 왕실은 안 했는데 그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최강척일을 외치던 이용구와 동학교도들은 한일합방을 찬성하게 됐을까? 이런 조치도 있고 한국에서는 마치 부당하게 일본군이 동학난을 일으킨 이들을 죽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군은 어떤가요? 당시 여론은 일본이나 조선 왕실을 별로 안 좋게 봤다는 거예요. 수탈을 하니까. 근데 국가에서는 수탈 안 하잖아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오히려 좀 동정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본군을 공격했죠. 조선 왕실이 간자가 있었다 했죠. 전봉주의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누가 죽였냐는 거예요. 누가 동학란을 일으킨 폭도들을 죽였냐.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본군이 죽였냐? 조선 왕실이 죽였냐. 조선 왕실은 처음부터 죽이려 했죠. 청나라 군대를 이용해서 일본군을 공격하라고 하고, 결국 딱 사실은 조선 왕실이 죽인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이려 했고. 괜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요. 또 사유재산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을 확립해야 된다. 특히 토지에 대한 거. 쉬운 일이 아니다. 조선 총독부가 했다. 그것도 뭘 해야 되나요? 자꾸 세금으로 수탈하잖아요. 관리들이 수탈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서 수탈할 수도 있죠. 그거 금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금지시켰냐? 조선 총독부가 했다. 특히 저소득자들의 소득은 면제시켰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한국인들이 현재 배우는 역사는 뭔가요? 절대 다수 한국인들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많다는 거예요. 현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파 인사가 있고 좌파 인사가 있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광주 사태에 대한 의견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인사가 있는가 하면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있나요? 군대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죠. 또 생각의 자유도 보장한다는 거예요. 좌파 인사들은 군사정부를 싫어하죠. 싫다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알게 모르게 비난도 많이 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뭐 스타벅스 사건이 있었지만 탱크대인가 있었잖아요. 또 우파 인사들은 광주 사태를 광주 사태에 관심이 없거나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지. 정부가 간섭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5월 18일을 뭐 하나님한테 광주 사람들이 샀냐는 거예요. 광주 사태를 뭐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개인의 자유죠. 이렇게 표현하건 저렇게 표현하건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주 사태를 연상시키기 위한 목적이건 아니었건 그것을 연상하건 연상하지 않건 그래요.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지. 싫어하는 대로 그래요. 또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이 조치를 알아야 된다. 역사 속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느냐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육성과 개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장 육성과 개척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우파 인사와 좌파 인사가 또 나누어진다 이 말인 거죠. 민간 기업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면 시장을 육성하고 개척해야 한다. 그렇죠. 산업이 충분히 발전한 국가에서 민간 기업은 모든 산업 영역에 존재한다. 어느 산업 영역에 다 존재할 수 있죠. 농업에서건 공업에서건 상업에서건 금융업에서건 산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느 산업이나 기업이 설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민간기업은 민간기업이 소비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자급자족하는 집단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기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장과 민간기업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현 시대 민간기업은 자급자족하는 집단이냐는 거예요. 수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 기업 구성원들이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작업수단과 뭐 토지, 기계 이런 것들은 다 그래요. 일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죠. 그 작업수단이 되겠죠. 원료 이런 것들. 작업수단과 사람의 활동을 구매한 뒤 결합하여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런 수단들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상품을 만들죠. 상품을 공급하며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집단이 민간기업이다. 구매와 판매는 어디서 일어나나요? 시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민간기업은 뭔가요? 구매와 판매를 계속 반복하죠. 작업수단과 근로자의 활동을 구매하고 그 상품을 공급해서 상품을 판매하죠. 어디서 판매하나요? 시장에서 판매한다는 거예요. 구매를 어디서 하나요? 시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 시장은 뭐냐는 거예요. 교환하는 장소인 거죠.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생산하는 집단이 민간기업이라는 거예요.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조직된 집단이 민간기업이 아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민간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출과 이익이 증가해야 한다. 매출과 이익이 증가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시장이 있어야 되죠. 시장이 성장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으면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하여 다른 민간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흡수해야 한다. 시장이 없어요. 시장이 제한되어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팔아야 되니까 경쟁해야 되겠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의 비중이 동일한데 시장 점유율이 동일한데 기업들 간에 시장이 2배로 확대돼요.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잖아요. 2배로 팔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없으면 판매에서 이익을 얻는 민간기업이 수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설립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구매와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데 구매와 판매가 불가능해요. 시장이 없어서. 그런 곳에서는 민간기업이 수립될 수가 없겠죠. 그 자파이사들이 시장을 제약시하고 사유재산을 제약시하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시장은 나쁜 것이다. 그런 인식을 심어서 그래요. 시장을 이제 제한하거나 통제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대국가는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파인사들은 뭔가요? 민간기업, 시장, 사유재산을 제약시하려 하죠. 그래요. 반면에 자국의 시장의 규모가 커지거나 타국 시장을 확보하며 경쟁을 통하지 않더라도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 얘기했죠. 민간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에는 변동이 없는데 시장이 2배로 확장되었다고 가정하자.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 경우 민간 기업들이 경쟁이 없더라도 매출과 이익은 자동적으로 2배 증가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시장 육성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얘기했잖아요. 여기까지가 언급한 내용까지가 뭔가요? 시장 육성과 개척이 우파와 좌파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한 거죠.
시장을 육성하고 개척하면 민간기업이 육성이 되죠. 따라서 시장 육성과 개척을 찬성하면 우파 인사, 반대하면 좌파 인사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 육성은 국내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또 금방 언급하고 있죠. 국내 투자 규모가 커지면 국내 시장이 육성된다. 또 예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시장 육성은 중요해.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 아까도 얘기했죠. 구체적인 조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현실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투자 규모가 커지면 국내 시장이 육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는 사고 파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구매하고 누가 판매하는지.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는 민간기업, 기업 소유자, 근로자가 절대 다수이다. 투자 규모가 커지면 민간기업의 구매와 판매 규모가 커지고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며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의 구매와 판매 금액이 증가하니 국내 시장은 자연히 확장된다. 이 잘 보라는 거예요.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2배로 증가해요. 2배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2배가 증가해야 되죠. 투자가. 그럼 구매와 판매는 증가할 거예요? 증가하지 않을 거예요? 증가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사고 팔고 또 공장이나 빌딩이 2배로 증가하면 또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되겠죠. 그래요. 사고 팔고 또 기업 소유자도 투자를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얻기 때문에 또 사고 팔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타국의 시장이 개척되면 민간기업은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민간기업은 자동적으로 성장한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타국시장 개척은 국내 시장 육성에도 기여한다.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민간기업이 추가로 투자하게 되면 자연히 국내 시장도 육성되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얘기했잖아요. 투자하게 되면 그래요. 기업도 사고 팔고 기업 소유자는 근로자도 사고 파는데 증가하니까 거래 금액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시장 규모도 커지게 되는 거죠. 고대 농경 국가는 농토와 노예를 얻기 위하여 정복 전쟁을 일으키지만 근대 국가의 정부는 농토와 노예를 얻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대 농경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 근대 국가가 정부가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 고대 국가는 왜 일으키나요? 농토가 중요하잖아요. 농토를 얻기 위해서. 또 농토를 얻으면 또 일을 시킬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노예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근데 근대 국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런 자국의 번영과 자국민의 풍요와 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근대 국가는 농토와 노예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시장 확장은 중요한 일이니 근대 국가의 정부는 시장 확장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크게 달라진 점이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역사를 전 세계 역사를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만 봐도 정말 그러한지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1866년 프랑스는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여 강화도를 점령한 일이 있다. 한국에서 병인양요라고 불리는 사건이다.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했을 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프랑스 군대는 조선 왕실의 선교의 자유와 통상 수교 체계를 요구했다. 우리 무역하자 이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항복해 농토를 내놔. 너희들 노예가 돼. 노예를 바쳐.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역하자 그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1876년 미국은 강화도에 상륙하여
소지심과 강성부를 공격하였다. 이는 신미양요라 불리는 사건으로 미국은 통상을 요구하며 군함의 화력을 시위하였다. 또 1871년에는 미국의 군함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뭐 어떤 토지를 점령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요구하나요? 통상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통상인데 무엇을 시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군대를 통해서 시장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의 특징인 거죠. 시장 확장이 중요하니까 국가의 번영과 국민들의 풍요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1875년 일본은 조선의 강화도 인근 해역에 운용호를 침투시켜 군사 기지를 폭격했다. 요구사항은 통상이었다. 근대 국가를 수립하면서 이제 무역을 증가시켜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해서 또 통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대 국가를 수립한 국가들은 미리 먼저 수립한 국가들은 다 뭔가요? 다 시장 확장이라는 거예요. 왜 시장 확장을 하려고 하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1876년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며 통상을 시작했다. 살펴보았듯이 근대 국가는 시장 확장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경우에 따라 정복할 수도 있지만 영토와 노예를 얻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다 그렇잖아요. 역사 다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국만 봐도 통상을 요구했던 국가들이 많죠. 그냥 괜히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랑스, 미국, 일본 다 똑같은 걸 요구했죠. 무역하자 이건 거예요. 그래요. 통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민간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발전과 자국민의 풍요이다. 그래서 시장이 2배로 확장됐다. 그럼 기업들이 매출과 이익이 2배로 증가한다. 투자가 활발해진다. 그럼 국가가 부유해지고 국민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쉬워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시장을 확장하려 했다는 거예요. 확장하려 하죠 또 항상. 국제무역은 시장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죠. 근대 국가의 정부는 빈곤을 자급자족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또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역이라는 게 또 나타난다. 국제무역이 나타나죠. 시장을 확장하면서 국제무역하려고 하는 거죠. 뭐 무역을 하려는 또 이유를 알아라. 그런 거예요. 뭐 풍요를 위해서인데 단순히 이제 민간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다른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자국에서 생산한 상품을 외국 시장에 팔고 자국의 부족한 물자를 외국 시장에서 구매해야 한다. 빈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대 국가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자국에서 필요한 걸 다 생산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국에서 생산한 상품을 팔죠. 그 외화를 얻죠. 그걸로 부족한 물자를 구매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현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 한국이 어떻게 부족한 물자를 해결하나요? 식량도 부족하고 석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죠.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한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팔아서 외화를 얻은 뒤에 그 외화를 가지고서 부족한 식량이나 석유 이런 걸 구매하죠. 그런 식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석유가 없다 해서 막 석유 찾기 위해서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식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대 국가는 수천 년간 자급자족을 통하여 부족한 물자, 특히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랬죠. 근데 조선만 하더라도 어땠나요? 식량이 계속 부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하자. 안에서 해결하자.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무역으로 해결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역을 제약시했죠. 무역을 안 하려고 하니까 프랑스, 미국, 일본이 무역하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일단 결사항전하고 보죠. 결사항전하죠. 무역으로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대 국가는. 고대 국가는 수천 년간 작업 조정을 통하여 부족한 물자, 특히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수천 년간의 이러한 시도는 결국 실패했는데 무역을 장려하는 근대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100년 이내에 해결했다. 그 한국을 보라는 거예요. 식량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1950년대에만 하더라도 절대 빈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가요? 어떻게 해결했나요? 무역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무역과 산업 발전을 통해서. 무역을 통한 빈곤 탈피는 현실 한국인들에게 당연한 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당연한 생각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빈곤을 해결할 수 있어. 한국 사람들이 잘 알았냐는 거예요. 아는 이도 있고 모르는 이도 있었겠죠. 박정희는 근대국가의 특징을 잘 알았고 무역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려 했지만 김대중과 김영삼과 같은 정치인과 많은 경제학자들은 되지도 않는 일을 벌인다며 자국의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도 많았다는 거예요. 무역 그런 걸 어떻게 해결되냐. 농업에나 집중하자. 근데 박정희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생각을 박정희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배움이 많다. 지위가 높다. 그렇다 해서 근대화 이념을 알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박정희가 한일 수교를 체결했을 때 1965년에 직구선거에서 압승을 하죠. 절대 다수 한국인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무역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는 근대 국가의 특징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 뭐 산업발전, 무역 그런 걸 왜 하냐? 김대중, 김영삼, 윤보선 이런 정치인들 다 그랬다. 또 그런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도 많았다. 다 뒤져보라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고대 농경국가와 구별되는 근대국가의 특징을 두 가지 말하라고 하면 결국 민간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발전, 시장 확장 및 무역 장려가 된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조선과 현실 한국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민간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발전을 조선은 어땠나요? 민간기업 설립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조선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뭐 산업발전을 위해서 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시장 확장 및 무역 장려가 된다. 조선이 뭐 시장 확장 및 무역 장려를 했냐는 거예요. 통상하자 하자 이러니까 결사항전한다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든 뭔가요? 시장을 확장하려 하고 무역을 늘리려 하죠. 완전히 다른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